듣다 보면 내공이 쌓이는 방송 2시간 철학의 돌풀입니다. 예, 저희는 요슈타인 가더의 소피의 세계를 읽고 있고요. 이번 시간에는 587쪽 다윈이라는 소제목을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별표 친 문장 위주로 한번 읽어볼게요. 589쪽이고요. 다윈이 유기적 자연의 진화 법칙을 알아냈듯이 마르크스는 인류 역사의 발전 법칙을 알아냈다. 다윈과 연관성이 있는 또 다른 중요한 사상가는 심리학자 지그문트 프로이트다. 프로이트도 반세기가 훨씬 지난 후에 여생을 런던에서 보냈지. 프로이트는 다윈의 진화론이 자신의 정신 분석학과 마찬가지로 인간의 소박한 자존심을 상하게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590쪽. 예. 전체적으로 보자면 19세기 중반부터 20세기에 이르는 자연주의의 흐름에 대한 이야기라 할 수 있지. 자연주의란 인식할 수 있는 자연적 세계 밖에 존재하는 현실을 인정하지 않는 현실관이다. 따라서 자연주의자는 인간도 자연의 일부로 보지. 자연주의자는 합리주의적 사변이나 혹은 어떤 신의 계시도 아닌 오로지 자연이 준 사실에서 연구를 시작한다. 마르크스와 다윈과 프로이트도 그랬나요? 그렇다. 19세기 철학과 과학의 표제어들은 자연, 환경, 역사, 발전과 성장이지. 이런 게 키워드라는 거죠. 마르크스는 인간의 의식은 단지 사회의 물질적 토대의 산물이라고 주장했다. 다윈은 인간이란 긴 생물학적 진화의 결과임을 증명하였지. 프로이트의 잠재의식 연구는 인간의 행동이 종종 인간 본성에 내재한 특정한 동물적 충동 혹은 본능에 따른 것임을 알려주었다. 591쪽. 다윈은 신학 공부를 하는 동안에도 전공 공부보다도 조류와 곤충류에 더 관심을 가졌단다. 그래서 신학 시험에서 별로 좋은 성적을 거둘 수 없었지. 신학 공부와 병행해서 다윈은 어느 정도 자연 연구자로서 좋은 명성을 얻을 수 있었다. 다윈의 관심은 무엇보다도 당시 가장 활발한 학문이던 지리학에 있었다. 1831년 케임브리지에서 신학 시험을 치른 뒤 다윈은 광산의 지층과 화석을 연구하기 위해 북웨일스 지방을 두루 여행했지. 같은 해 8월 22살이던 다윈은 전생일을 결정짓는 편지를 한 통 받았다. 그 편지는 다윈의 친구이자 스승이던 존 스티븐 헨슬로우가 보낸 것이었지. 편지 내용은 정부의 위탁으로 남아메리카의 남부 해안 지방을 측량하는 임무를 맡은 선장 피츠로이가 자연과학자를 한 사람 추천해달라고 존 스티븐 헨슬로우에게 부탁을 해왔으며 그가 다윈이 그 일을 맡기에 제일 적합하다고 이야기했다는 것이었다. 보수를 얼마나 줄지는 잘 모르며 그 여행은 약 2년쯤 걸릴 것이라고 썼지. 592조. 다윈이 타고 갈 배는 해군 측량선 비그로였다. 1831년 12월 27일 비그로는 플리머스에서 남아메리카를 향해 바닷물살을 가르고 나아갔다. 그리고 1836년 10월에야 비로소 영국으로 귀향했다. 2년 걸리다던 여행이 결국 5년이나 걸렸지. 그 남아메리카 항해는 세계 일주 여행이 되어버렸다. 우리가 지금 여기서 나누는 이 얘기는 근대에 들어 가장 중요한 연구 여행 얘기다. 말 그대로 정말 세계 여행이었지. 그 항해는 남아메리카에서부터 태평양을 통해 뉴질랜드, 오스트레일리아와 남아프리카에 이르렀지. 남아프리카에서 마침내 영국으로 되돌아오기 전에 다시 한번 남아메리카로 항해했다. 다윈 스스로 이 비그로 항해 여행을 전생애에서 가장 중요한 의미를 갖는 사건이라고 했지.
처음 몇 년간 비구로는 남아메리카의 해안을 여러 번 오르내렸다. 그래서 다윈은 육지에 올라가 그 대륙을 꼼꼼히 살펴볼 기회가 많았다. 게다가 남아메리카 서쪽에 있는 태평양의 갈라파고스 군도에 여러 번 잠시 정박한 일은 가장 결정적인 의미를 지닌다. 다윈은 이동안에 풍부한 자료를 모아 고향으로 보낼 수 있었다. 다윈은 이리하여 자연과 생물의 역사에 관해 많은 생각들을 혼자 간직하게 되었다. 27살에 고향에 돌아온 다윈은 이미 유명한 자연과학자가 되어 있었지. 훗날 진화론이 된 분명한 관념을 다윈은 이미 남모르게 간직하고 있었다. 하지만 자신의 주저를 발표하기까지는 몇 년이 더 걸렸지. 그것은 다윈이 매우 신중한 사람이었기 때문이다. 영국에서 가장 격렬한 논쟁을 불러일으킨 책은 바로 1859년에 출판된 종이의 기원이다. 음. 요즘에는 보통 자연 도태 또는 생존 경쟁에서 살아남은 종족의 보존에 의한 종의 기원이라고 번역한다. 그리고 자연 도태란 말 대신에 자연 선택, 보존 대신에 생존, 그리고 생존 경쟁이란 말은 너무 전투적 뉘앙스를 가지므로 존재를 위한 노력이라고 말하기도 하지. 다윈은 종의 기원에서 두 가지 이론 또는 주요 주장을 펼치고 있다. 첫째, 살아있는 모든 동식물은 이전의 원시 형태에서 파생했다는 것이다. 즉, 생물학적으로 진화했다는 것이지. 둘째, 다윈은 이 진화가 자연 도태의 결과라고 설명하고 있다. 우선 진화에 대한 원래의 생각에 집중하기로 하자. 원래 그 생각 자체는 그리 독창적인 것은 아니었다. 생물학적 진화의 가설은 특정한 사람들 사이에 1800년쯤 이미 널리 퍼져 있었다. 그 가운데 프랑스의 동물학자 라마르크가 대표적 인물이지. 라마르크 이전에 이미 다윈의 할아버지 에라스머스 다윈은 동식물은 몇 안 되는 원시적 종에서 진화했다는 이론을 세웠다. 그러나 아무도 어떻게 그 같은 진화 과정이 전개되었는지 설명할 수가 없었지. 그래서 그들은 교회 성직자들에게 그리 위험한 적대자로 보이지 않았다. 성직자와 많은 과학자들은 여러 가지 동식물의 종은 변치 않는다는 기독교 교리를 신봉하고 있었다. 그들은 동물 하나하나의 종을 하나님이 특별히 창조했다고 생각했다. 이 같은 기독교관은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의 생각과도 일치한다. 플라톤의 이데아로는 모든 동물은 하나하나 영원한 이데아 혹은 형상이라는 전형에 따라 창조되었기 때문에 변하지 않는다는 견해에서 출발한다. 여러 동물의 종이 불변한다는 것은 아리스토텔레스 철학에서도 기본 요소다. 그런데 이제 다윈의 시대에 들어 이 전통적인 견해를 새로이 검토해야 할 몇 가지 관찰 자료가 발견되었다. 첫째로 새로 발견된 화석들이지. 두 번째, 멸종한 동물들의 거대한 뼈대들이다. 다윈조차도 이상히 여긴 것은 산에 바다 동물들의 잔해가 있다는 사실이었다. 다윈은 남아메리카의 안데스 산맥 높은 산에서 그런 것을 직접 찾아냈다. 대체 바다 동물들이 그 높은 안데스에 어떻게 올라갔을까? 대부분의 지질학자들은 대변동 이론을 내세웠다. 지구가 대홍수와 지진 그리고 다른 천재지변을 여러 번 겪는 동안 모든 생물이 멸종하고 말았다는 주장이지. 그와 같은 대변동은 성서에도 적혀 있다. 바로 노아로 하여금 방주를 만들게 한 바로 그 거대한 홍수 말이다. 성서의 가르침대로라면 대변동 뒤에 하나님은 더 새롭고 완벽한 동물과 식물을 창조해 지상의 생명을 새롭게 했다. 예를 들면 그 화석들은 노아의 방주에 타지 못한 동물들의 자국이란 말이다. 다윈이 비글로를 타고 항해를 시작했을 때 영국의 지질학자 찰스 라이엘이 라이엘의 지질학 원리 제1권을 가져갔지. 라이엘은 높은 산과 깊은 계곡이 있는 오늘날의 지형은 무한히 오랫동안 천천히 발전한 결과라고 생각했으며 긴 시대를 전체적으로 관찰해보면 아주 작은 변화들조차도 거대한 지질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고 설명했지. 오늘날에도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는 힘들, 즉 기후와 바람, 얼음이 녹고
지진이 일어나며 지각이 부딪히게 되는 힘을 생각한 것이다. 끊임없이 똑똑 떨어지는 물방울이 바위를 뚫는 것은 물방울의 힘이 아니라 바로 그 부단함이란 말이다. 라이엘은 긴 시간에 걸쳐 천천히 진행된 그같이 조그만 변화가 자연을 완전히 변하게 한다고 생각했다. 다윈은 이런 라이엘의 생각이 안데스 산맥 높은 곳에서 바다 동물의 잔해가 발견될 때는 까닭을 설명해 줄 수 있다는 것을 예감했다. 또한 그는 평생의 연구 생활 동안 아주 사소하고 점진적인 변화라도 긴 시간에 걸쳐 계속되면 극적인 변화를 일으킬 수 있다는 것을 결코 잊지 않았다. 597쪽. 라이엘의 이론 가운데 결정적인 것은 지구의 나이였다. 하나님이 약 6천 년 전에 지구를 창조했다는 가정이 다윈의 시대에 널리 받아들여지고 있었다. 이 수치는 아담과 이브에서 현대에 이르는 모든 세대를 계산해서 얻어낸 것이다. 사람들은 갈수록 영리해진다. 다윈은 지구의 나이를 약 3억 년으로 추정했지.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시간을 엄청나게 길게 잡지 않는다면 라헬이 주장하는 점진적 지질 변화 이론도 다윈의 진화론도 무의미해지기 때문이었지. 그럼 지구의 실제 나이는요? 오늘날 우리가 알기로 지구의 나이는 약 46억 년이다. 598조. 더 중요한 것은 다윈이 갈라파고스 군도에서 새들을 관찰할 수 있었다는 점이다. 참새과 새들이 섬마다 달랐지. 그것은 우선 그 새의 부리 모양에서 알 수 있었다. 다윈은 이 같은 다양함이 바로 섬마다 참새가 다른 먹이를 먹는 것과 관계 있다는 것을 증명해냈지. 우리가 뾰족한 대새는 잣을 먹고 피리새는 곤충을, 나무줄기와 가지에서 사는 괭이 참새는 곤충을 먹지. 이 여러 가지 참새과 새들은 제각기 먹이를 쪼아 먹기 좋은 부리를 갖고 있었지. 이 새들이 한 참새과에서 유래했을까? 그리고 이 참새과 새들은 세월이 지나면서 각기 다른 섬 환경에 적응해서 결국 여러 가지 새로운 참새로 변했을까? 다윈은 아마 갈라파고스 군도에서 비로소 다윈주의자, 즉 진화론자가 된 것으로 보인다. 특히 다윈의 눈에 띈 점은 이 작은 군도의 동물군은 남아메리카에서 본 많은 동물류와 매우 유사하다는 사실이었다. 신은 정말 이 동물들을 서로 약간씩만 다르게 창조한 것일까? 아니면 진화한 결과일까? 다윈은 점차 동물의 종이 변하지 않는다는 생각을 의심하기 시작했지만 상황에 따른 진화나 환경 적응이 어떻게 일어났는지 납득하도록 설명할 수 없었다. 그가 가진 것이라곤 지구에 사는 모든 동물이 친족간이라는 논증밖에 없었다. 포유동물의 엠브리오, 즉 배의 진화를 말하는 것이다. 동일한 임신 초기 단계의 개, 박쥐, 토끼와 인간의 엠브리오를 비교해보면 태아겠죠, 태아? 전혀 차이가 없음을 알 수 있다. 태아가 좀 지난 후기 단계에 들어서 비로소 인간의 태아와 토끼의 태아가 서로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것은 인간과 토끼가 먼 친척간이라는 증거가 아닐까. 다윈은 라마르크의 이론도 물론 알고 있었다. 라마르크는 여러 가지 동물 종들이 바로 제게 필요한 것만을 진화시킨다는 사실을 인식했지. 예를 들면 기린의 목이 긴 이유는 여러 세대에 걸쳐 나뭇잎을 먹으려고 목을 길게 늘어뜨렸기 때문이라고 생각했다. 따라서 라마르크의 생각은 개체 하나하나가 자신의 노력으로 특성을 획득하고 이것이 후대에 유전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라마르크가 자신의 과감한 주장을 증명해내지 못했기 때문에 다윈은 획득된 특성이 유전할 수 있다는 이론을 반박했다. 600조. 사람들은 1만 년 이상 가축을 사육해왔다. 사람들이 우수한 품종을 인위적으로 선택해왔지. 이것은 식물계도 마찬가지다. 더 나은 종자를 얻을 수 있는 사람들은 절대로 나쁜 감자를 심지 않는다. 다윈은 암소든 벼이삭이든 개든 참새든 그 어느 것도 각각 전적으로 똑같지는 않다는 것을 지적했다. 자연계에는 엄청나게 많은 변종이 있지만 심지어 동일한 종 안에서도 똑같은 개체는 하나도 없다. 자연계에도 인류에게 있는 비슷한 메커니즘이 있을까? 자연도 저희 가운데서 우량종을 자연적으로 선택해 번성하도록 했을까? 그리고 이런 메커니즘을 통해 오랜 시간에 걸쳐 새로운 동식물의 종을 발생시킬 수 있을까?
그러던 중 비글호를 타고 고향으로 되돌아온 지 꼭 2년 뒤인 1938년 10월 우연히 인구 문제 전문가 토머스 멜서스가 지은 작은 책 한 권을 얻었지. 바로 인구 원칙에 대한 서론, 인구론이라는 책이다. 멜서스로 하여금 이 책을 쓸 생각을 하게 한 이는 히레침을 발명한 미국의 벤저민 프랭클린이다. 프랭클린은 만일 자연계에 번식을 제한하는 요인이 없었다면 지구는 단 한 가지의 식물종이나 동물종만으로도 온통 뒤덮였을 것이라고 시작했다. 그러나 지상에는 많은 생물종이 있으며 서로 번식을 견제하여 평형을 유지한다고 했다. 멜서스는 이 생각을 좀 더 발전시켜 지구의 인구 상황에 적용했다. 인간의 번식력은 너무 왕성해서 생존할 수 있는 수보다 더 많은 아기들이 태어나게 될 것이다. 그러면 식량 생산이 결코 이 같은 인구 증가를 따를 수 없으므로 결국 대다수 인간들은 생존을 위해 서로 투쟁을 벌여야 할 운명에 처하게 된다는 것이다. 따라서 장성하여 종족을 보존하게 되는 사람은 생존 투쟁에서 가장 잘 싸운 사람이라는 말이다. 602쪽. 그런데 바로 그것이 다인이 추구한 보편적 메커니즘이었다. 그는 갑자기 진화의 진행 과정을 설명하게 되었지. 환경에 가장 잘 적응한 자가 살아남아 그 종이 존속된다는 생존 경쟁의 자연 도태설이 그 설명이었지. 이것이 그가 종의 기원에서 발표한 두 번째 이론이다. 다인은 코끼리는 다른 동물에 비해 천천히 번식하는데도 자연 상태에서 30살부터 90살까지 번식을 계속하는 코끼리 한 쌍이 그동안에 새끼 6마리를 낳고 100살까지 살다 죽으면 740년이나 750년 뒤엔 그 자손이 약 1900만 마리에 이를 것이라고 밝혔다. 다인은 계속해서 서로 친근한 종 사이일수록 생존 경쟁이 더욱 치열하다고 했다. 그 종들은 같은 먹이를 놓고 싸워야만 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럴 때에는 아주 작은 차이, 그러니까 평균보다 조금만 더 뛰어나도 그 점은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단다. 생존 경쟁이 치열할수록 새로운 종의 진화는 더욱 빨라진다. 그리고 가장 잘 적응한 종이 살아남고 다른 종은 소멸한다. 먹이만이 문제가 아니다. 다른 동물에게 잡아먹히지 않는 것도 중요하지. 예를 들면 어떤 특정한 보호색을 갖는 것이나 빨리 달릴 수 있는 것, 적을 빨리 알아내는 것, 능력, 혹은 만일의 경우에는 적어도 맛이 나쁜 것도 장점이지. 육식동물을 죽이는 독도 무시할 수 없다. 많은 선인장이 독을 지닌 것은 우연이 아니다. 사막에는 거의 선인장만이 자라거든. 그래서 선인장은 초식동물의 손에 내맡겨져 있지. 물론 번식력도 중요한 의미가 있다. 다윈은 식물의 꽃가루 바지 작용이 얼마나 정밀한지에 대해 연구를 많이 했다. 식물은 가루바지를 할 때에 도움을 줄 곤충을 유인하기 위해 아름다운 색을 내고 달콤한 향기를 내뿜는다. 새들이 아름답게 지저귀는 것도 같은 목적에서다. 느릿느릿하고 우울해 보이는 황소는 암소에게 관심이 없으므로 혈통을 잇는 것에도 완전히 무관심하지. 결국 개체의 유일한 목적은 종족을 유지하기 위해서 성적 성숙에 도달하고 번식을 하는 것이다. 그건 긴 릴레이 경주와 같다. 어떤 원인으로든 제 유전 인자를 전달할 수 없는 자는 언제나 도태한다. 이런 식으로 종족은 끊임없이 개량된다. 특히 질병에 대한 저항력은 살아남은 변이 형태 안에 보존된 특성이기도 하다. 끊임없는 선택이란 특정한 환경 또는 특정한 생태학적 조건에 가장 잘 적응한 자가 결국 그런 환경에서 살아남도록 하는 거다. 그렇지만 어떤 환경에서는 장점인 것이 다른 환경에서는 효력이 없을 수도 있다. 자연 속에는 매우 다양한 생태학적 환경이 있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면서 다양한 동물의 종이 진화하게 된 거란다. 그렇지만 인간은 유독 한 종만 있잖아요. 그래 그 까닭은 인간이 각종 다양한 생활 조건에 적응하는 놀라운 능력을 갖고 있기 때문이지. 604쪽. 자연의 우연은 없단다. 모든 것은 아주 작은 변화들 때문에 비롯되는데 그런 변화는 수없이 많은 세대를 거쳐 영향을 미친단다. 같은 종에 속하는 개체 사이에 연속적 차이가 있다는 것과 높은 출생률은 생명체가 진화하는 기본 조건이다. 그리고 생존 경쟁을 통한 자연 도태가 이런 진화의 이면에 있는 원동력 혹은 그것의 메커니즘이다. 자연 도태에는 언제나 최강자나 가장 잘 적응한 자가 살아남도록 한다.
교회가 가장 격렬하게 반발했고 영국 학계는 분열되었다. 다윈이 하나님의 창조 역사를 의심스러운 것으로 만들었으니까 이상하다고 할 만한 일은 아니었다. 몇몇 사려 깊은 사람들은 모든 개별적 종을 한 번에 확정하는 것보다 어떤 종을 내재적 진화 가능성을 가진 것으로 만드는 것이 더 위대한 창조 행위라고 주장했다. 그다음에 쭉 넘어가서 606쪽.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된 것은 성서의 천지 창조에 대한 이야기를 글자 그대로 이해하지 않게 된 것뿐만이 아니었다. 다윈의 이론은 결국 근본적으로 완전히 우연한 변이 형태가 인간을 탄생하게 했다고 말한 셈이지. 게다가 다윈은 인간을 비열한 생존 경쟁의 결과로 만든 셈이다. 지금 너는 다윈의 이론에서 가장 큰 약점을 건드린 거다. 이게 바로 앞에 질문 이런 게 있죠. 다윈은 그런 우연한 변이 형태들이 생겨난 원인을 어떻게 설명했나요? 지금 너는 다윈의 이론에서 가장 큰 약점을 건드린 거다. 다윈은 유전에 대해서 아주 불확실한 가정만을 했다. 어떤 성향은 교배 시에 사라져 버린다. 부모는 결코 똑같은 자녀 둘을 얻지 않는다. 그때 이미 일종의 변이 형태가 하나 생긴다. 그러나 다른 한편에서 볼 때 이런 식으로는 정말로 새로운 것이 생겨날 수 없다. 발화생식이나 단순한 세포 분열을 통해 증식하는 식물과 동물이 있다. 변이 형태가 어떻게 생겨났는가 하는 문제에 관해서는 소위 신진화론이 다윈의 이론을 보충할 수 있었지. 모든 생명과 모든 번식은 근본적으로 세포 분열을 중심으로 이루어진다. 세포 하나가 분열하면 두 개의 똑같은 유전 인자를 지닌 똑같은 세포가 생긴다. 그러니까 세포가 분열할 때 세포 하나를 스스로 복제한다고 할 수 있지. 이런 과정에서 때때로 아주 작은 오류, 그러니까 복제된 세포가 어미 세포와 똑같지 않은 일이 생기기도 하지. 그런 일을 현대 생물학에서는 돌연변이라고 한다. 그런 돌연변이들은 별로 중요하지 않을 수도 있다. 그러나 그것이 개체의 특성에 명확한 변화를 가져올 수도 있지. 돌연변이에는 아주 해로운 것도 있는데 이런 것들은 다음 세대에서 점점 도태되기 마련이다. 많은 질병들은 근본적으로 돌연변이 때문이라고 할 수 있지. 그러나 돌연변이는 때때로 개체가 생존 경쟁에서 잘 버티는데 필요한 긍정적 특성을 전달하기도 한단다. 돌연변이. 음. 쭉 넘어가서 600 610조. 음. 돌연변이로 살아남아 독성의 자원력이 있는 한때 핵충이 생겨났다. 이러한 승자는 더 좋은 생존 기회를 찾았고 따라서 그것들을 이기기는 훨씬 더 어렵게 되어버렸지. 바로 인간이 그렇게도 열심히 해충을 박멸하려고 하기 때문에 더 강력한 저항력을 지닌 변이 형태가 생겨나는 것이다. 페니실린을 많이 맞을수록 우리는 어떤 박테리아를 더욱 저항력 있게 만든다. 우리는 이런 식으로 전보다 더 이겨내기 어려운 새로운 박테리아를 배양한 거다. 훨씬 더 강력한 항생제를 써야 하고, 그러나 결국에는 점점점. 현대 의학은 그 점에서 심각한 딜레마에 빠져 있는 것이 사실이다. 한 가지 덧붙이자면 개개의 박테리아는 이전보다 더 독해졌다. 이전에는 많은 아이들이 여러 병을 앓아서 제대로 자라지 못했다. 그래서 몇몇만이 살아남았지. 이런 자연도트를 오늘날 현대의학이 어느 정도 차단했다. 그러나 개체가 산을 넘도록 도와주는 것이 장기적인 안목에서 보면 인간의 저항력을 약화시킬 수도 있다. 멀리 내다보면 심각한 질병을 이겨내는 인간의 유전적 조건이 약해진다는 거다. 611조. 생존 경쟁에서 진 자들은 사라져버린다. 세상에 나와 있는 모든 식물과 동물종 배후에는 언제나 당첨된 것들끼리 시작하는 새로운 추첨이 수백만 년간 있었다. 허탕친 복권. 그래, 그것들은 언제나 단 한 번만 볼 수 있는 것들이다. 그러나, 그러니까 오늘날 삶이라는 커다란 복권 게임에서 당첨된 복권이라고 할 수 없는 식물이나 동물의 종은 존재하지 않는다. 최선의 선택만이 남아있는 거지요. 613쪽. 먼저 식물이든 동물이든 지상의 모든 생명은 똑같은 원소로 구성된다는 점을 확실히 해두자. 생명에 대한 가장 간단한 정의는 모든 살아있는 것은 신진대사를 하며 독자적으로 번식한다는 것이다.
이 과정은 DNA, 디옥시리보핵산이라는 물질에 의해 조정된다. 살아있는 모든 세포 안에 있는 염색체와 유전자는 이 물질로 구성된다. DNA는 아주 복잡한 분자 또는 흔히 말하는 거대 분자다. 문제는 최초의 DNA 분자가 어떻게 생겨났는가 하는 것이지. 음. 615쪽. 작은 연못 또는 오늘날 학자들이 흔히 말하는 죽상태 같은 원시 수분에서 언젠가 대단히 복잡한 거대 분자가 생겼는데, 그것은 스스로 동일한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 놀라운 특성을 지니고 있었다. 그리하여 오랜 진화가 시작되었단다. 아주 오랜 세월이 흐른 뒤에 결국 그런 단세포 유기체는 복잡한 다세포 유기체로 결합했지. 이런 식으로 식물의 광합성도 시작되었고, 그 후에 산소를 함유한 대기가 형성되었다. 산소를 함유한 대기는 두 가지 의미를 갖는다. 첫 번째, 대기는 동물의 허파호흡을 가능하게 해 동물이 진화할 수 있게 해주었고, 두 번째, 우주 공간의 해로운 광선이 생명체를 해치지 못하게 해주었다. 이 광선은 최초의 세포 발생에서는 생명의 불꽃이었지만 모든 생명체에게는 해로운 것이었지. 617조. 사람의 눈은 순전한 우연을 통해 생겨날 수는 없었을 거예요. 우리가 우리 주위의 세상을 볼 수 있다는 건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눈의 진화에 대해서는 다윈도 놀랐단다. 눈과 같은 섬세한 것이 자연 도트를 통해 생겨났으리라고는 쉽사리 상상할 수 없었지. 응. 618조. 우리가 공부한 바와 같이 아주 작은 생명체라도 큰 연관성 속에서 살펴볼 때는 중요한 의미가 있다는 사실이 다윈 진화론의 결론 아니겠니? 우리는 살아있는 행성이다. 우린 우주 안에서 불타는 태양 주위를 항해하는 커다란 배다. 우리 각자는 유전자라는 짐을 싣고 삶을 항해하는 배이기도 하지. 자, 여기까지가 다윈 끝입니다. 정말 유익한, 뭔가 신선한 내용들이 많이 있었죠. 네, 다음 시간에는 프로이트를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